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거 한때 한 사이트를 보게 되었다. 사이트의 이름은 부상을 당한 동물에게 기부를 이었다. 좋은 취지가 느껴졌던 사이트라 하나하나 보게 되었다. 그곳에선 부상당한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점차 회복해가는 모습의 사진들을 게재하고 있었다. 사이트엔 부상당한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점차 회복해가는 모습의 사진들을 게재하고 있었다. 사이트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모습의 동물들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회복해가는 동물들의 훈훈한 모습에 사람들은 자진해서 기부금을 내기도 했다. 나도 그런 훈훈한 모습에 많은 기부를 하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사이트엔 날이 갈수록 점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동물들 사진이 올라왔는데 내장이 튀어나와도 수술만 하면 살아나고 손발이 잘려나가도 수술만 하면 새로 생기기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아무리 봐도 죽은 것처럼 보이던 동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의문이 생긴 나는 게재된 치료 과정들을 다시 유심히 보았다. 작성일의 순서는 거꾸로였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3 수험생 때 겪은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안산 쪽에 위치한 초지고등학교이며 본관 건물 하나와 별관 건물 두 개가 있는데 별관 건물 두 개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별관어엔 제가 입학하고 나서 생겼고 체육관입니다. 별관비 2층엔 저희 교실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서 별관어가 훤히 보였어요. 사건이 일어난 날은 고3 1학기 기말고사 시즌이었습니다. 대학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놀던 1, 2학년 때와 달리 고3 땐 현실을 직시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한참 하다가 영어를 하려는데 교과서만 가져오고 교재를 놔두고 온 걸 깨닫게 된 저는 주말이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여름이라 낮이 길긴 했지만 그땐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 시간에 학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험을 망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 생각한 저는 비별관 2층에 위치한 저희 교실로 향했습니다. 비상구의 초록 불빛과 도로에 가로등과 핸드폰의 불빛만으로 의지한 채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경비실에 가서 아저씨와 함께 동행하려 했지만 아저씨가 안 계시더라고요. 간신히 반에 도착한 저는 문 위에 놔둔 열쇠를 더듬더듬 찾아 꺼내어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들어갔습니다. 제 사물함을 열어서 EBS 교체를 꺼내고 나오는 순간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저희 반에선 반대편 별관어가 훤히 보였습니다. 별관어는 4층까지는 교실이었고 5층부턴 신설한 체육관이었습니다. 그 5층 체육관의 좁고 길쭉한 창문에 무언가가 비쳐 보이는 걸 봤어요. 사람 형상이었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것 마냥 계속 쳐다봤어요. 그 순간 건너편의 그 물체와 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곤 그 물체가 씩 웃는 것 같았어요. 순간 등에 소름이 돋고 정신이 차려지며 공포감이 극도로 달했습니다. 저희 학교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단 쪽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훤히 보였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생물체는 관절이란 관절이 다 꺾이며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귀신처럼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였습니다. 시야에 그 물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생물체는 온몸이 불에 그을린 것 마냥 새까맣고 눈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은 뻥 뚫렸으며 입은 끔찍하리만큼 찢어져 피를 질질 흘리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있는 건물로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저는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반대편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둑. 관절 꺾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그 생물체와 저는 숨바꼭질이라도 하듯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 정문 밖으로 미친 듯이 뛰었고 나중에 EBS 교재를 떨어뜨리고 온 걸 알아챘을 땐 이미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날 평소 등교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등교를 했는데 제가 어제 도망쳐왔던 계단엔 제 책이 떨어져 있었고 무언가의 손자국이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시험 끝나자마자 교재를 갈기갈기 찢어서 버렸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믿지 않았는데 알아보니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 생명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산으로 이사간 지 한 일주일 뒤부터 옆집에 여자가 찾아오더라고. 한밤중에만. 게다가 그 여자가 올 땐 항상 내가 딱 잠들기 직전이었어. 드디어 의식이 희미해질 무렵 깡깡깡 마이너스 하며 하이힐을 신은 채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 뭐랄까, 또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뛰어오는 소리 같다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매일 밤 시달렸어. 2주 정도 계속되니 옆집의 녀석이 부러운 마음 반, 자고 싶은데 못 자는 짜증나는 마음 반이었지. 근데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 비몽사몽한 상태라 착각해서 그런진 몰라도 옆방에선 항상 그 이후 대화 소리는 안 들렸어. 방음이 잘 안 되는 아파트였지만 말이야. 더 이상한 건 그 여잔 항상 우리 집 앞을 지나간다는 거야. 복도의 끝부분에 위치한 내 집을 말이야. 우리 집보다 안쪽은 벽인데 말이야. 그 이변을 알아차린 후 일주일 동안은 있을 리 없는 옆집으로 가는 여자의 발소리를 듣고 있었어. 근데 그 일주일 후부터는 여자의 발소리가 내 현관 문 앞에서 멈추기 시작했어.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또 일주일이 지났어. 무서움을 느끼긴 했지만 바로 잠들 정도로 피곤한 상태로 매번 잠들곤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해가 떠져. 근데 말이야, 요즘은 그 발소리가 내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평소처럼 내 집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갑자기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현관 앞에 서 있더라고. 솔직히 쫄았어. 지금까진 멈추지 않고 그저 헤매는 듯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라고 생각했지만 한동안 그렇게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거야. 으아, 지금 이 상황은 위험해 라고 느끼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 당황하고 있는데 그 발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오는 거야. 문을 연 기억은 없는데 들어올 수 없는 우리 집에 어떻게. 이제 내가 있던 방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 그녀와 나 사이엔 벽 하나만 남겨져 버린 상태인 거야. 또각 마이너스, 또각 마이너스, 또각 마이너스 이라는 소리를 내며 느긋하게 뭔가를 찾는 듯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었어. 그렇게 계속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또각 마이너스. 방문 앞에 발소리가 멈춰버렸어.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여기에도 없어 라고 들린 뒤 나는 정신을 잃었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꿈이었나 싶고 멍하게 방문을 열었는데 어젯밤은 꿈이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듯 바닥엔 수없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 그것도 하이힐 오른쪽 발자국들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양은 아파트도 많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만 15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제가 6살 정도쯤 아파트라는 게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제 친구 중 민규라는 아이는 거의 처음으로 지어졌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또 그만큼 가정이 부유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민규네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굳이 민규랑 놀기 위해서라기보단 민규네 집은 항상 수입 장난감이며 과자가 가득했으니까요. 그렇게 매일같이 민규네 집으로 가서 놀다 보니 나중엔 부모님들끼리도 친해졌어요. 그래서 민규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도 시장도 같이 보시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규와 민규 어머니, 저희 어머니 이렇게 넷이서 시장을 갔다가 민규네 집 앞으로 걸어오는데 민규네 아파트 앞에 웬 바나나 파는 트럭이 한 대 와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민규가 어머니께 집 열쇠를 받아 저랑 같이 먼저 집으로 올라갔을 텐데 갑자기 바나나가 먹고 싶어진 제가 어머니한테 바나나를 사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민규가 먼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위에서 엄마 하는 민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잠시 위를 쳐다보았는데 민규가 아파트 복도 창문에 상반신을 거의 다 내놓고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민규 어머니는 애민규야 위험해 라며 들어가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만 민규의 몸이 기우뚱하더니 민규가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제 눈을 가려 민규가 떨어지는 장면을 못 보게 하셨지만 민규 어머니의 처절한 절규는 가려지지 못하고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민규네 집은 이사가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이야기고 얼마 후 빈둥대다가 어릴 적 앨범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규랑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이었고 처음엔 얘가 누군가 싶어 물어보니 민규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눈앞에서 친구가 죽었는데 어떻게 잊었는지, 아니 어쩌면 잊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세상에 귀신이 있긴 있나 봐. 민규 엄마랑 나랑 전에 너희 사주 보러 갔는데 무당이 민규는 얼마 못 가서 죽을 상이라더라. 민규 조상한테 억울한 일 당해서 그 귀신이 한이 되어 민규 주변을 맴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해주신 이야기는 더욱 끔찍했어요. 거기다가 얼마 후에 민규 엄마가 꿈을 꿨는데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네 발로 현관 앞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지 뭐니. 이상하지 않아요? 계단식 아파트는 복도 창문이 추락사고 때문에 일부러 높이 만들어놨는데 성인 남자들도 겨우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높이에 6살의 민규가 혼자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생각이 나니 어머니의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꿈을 꿨어요. 차가운 웃음을 짓고 네 발로 서 있는 남자와 그 남자의 등을 딛고 창문으로 올라가는 민규의 모습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곧 결혼할 예비 신랑을 데리고 궁합을 보러 가기로 했다. 유명하다던 무당의 집이었고 평소 미신을 믿지 않던 예비 신랑이지만 투덜거리며 은근 자기도 궁금했는지 따라 나섰다. 그렇게 강원도에 유명하다던 무당의 집 앞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유명해서 그런지 여기저기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더 궁금해졌고 거의 4시간이란 시간을 기다려 우리 차례가 왔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험상궂은 무당이 앉아서 우리를 노려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쭈뼛쭈뼛 앉으며 저기 궁합 이라고 말하려는데 말도 안 끝났는데 안 봐. 나가. 라고 말을 끊는 무당에 우리는 화가 났다. 아니 4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아직 시간도 안 끝났는데 왜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안 봐. 나가. 무작정 안 본다고 나가라는 대답에 예비 신랑도 나도 화가 나서 이야기했지만 무당의 무언가 모를 포스에 눌려서인지 둘 다 결국 실랑이를 벌이다 집으로 다시 향했다. 그렇게 우리는 4시간이란 시간을 허비하고 다시 서울로 향했다. 얼마 가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다. 그렇게 나는 예비 신랑을 잃었다. 나는 운이 좋게도 타박상과 팔 부분이 골절된 걸 제외하고는 멀쩡했고 예비 신랑은 큰 타격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몸은 둘째치고 예비 신랑을 잃었다는 정신적 충격으로 하루하루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점점 그 무당을 탓하기 시작했다. 혼자 강원도의 무당에게 찾아갔다. 기다리란 말도 무시하고 무작정 무당에게 향했다. 무당은 나를 슬쩍 보더니 그래 장례식은 잘 치렀나? 라고 말했다. 이해가 안 갔다. 뭐야? 네가 그런 거 맞지?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무당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한마디 했다. 나는 너랑 다르게 그 사람의 운명이 보여. 네가 그 남자랑 들어왔을 때 그 남자 말이야. 물구나무 선체로 들어오더라골.